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4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은 제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죠. 이렇게 들으면 제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인생에도 나름 힘든 시기와 커다란 굴곡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길지 않았던 제 결혼 생활이었는데요. 제 속을 무던히도 뒤집어 놨던 전 남편과 어떻게 속 시원히 이혼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풀어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은 금술도 금술이지만 자식 사랑이 지극한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건강히 자라 저와 동생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이후 동생은 제 고향 인근 도시의 회사원이 사범대를 나온 전 서울의 중학교 교사가 됐죠. 여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인매정한 사람아. 저희 엄만 제 나이 32에 암으로 이른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때 애처가였던 아빤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을 때도 또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날도 아빤 엄마 생각에 참 많이도 우셨죠. 남편은 절 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증권사를 다니며 투자 관련 일을 하던 사람으로 실적이 좋아 연봉이 꽤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바쁜 와중에도 늘 변함없이 절 아껴주던 모습이 좋아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틀림없이 저희 부모님처럼 남편과 금슬 좋은 부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장인어른, 우리 유선이 제가 꼭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게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듯 굴었습니다. 그런 씩씩한 모습에 아빠도 동생과 올케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한 거죠. 처음 인사를 가서 만났던 시부모와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도 친절하게 절 맞아주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전 결혼 후 첫 명절 며칠 전 시모의 전화를 받고 뭔가 일이 잘못돼감을 느꼈죠. 예, 제사 음식 하려면 정신 없을 테니까 너 명절 전날 새벽같이 와야 한다. 네? 분명 남편 말론 제사 없앤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고 하던데요. 음식도 대충 삼겹살 구워 먹거나 평소랑 별다르지 않게 먹는다고 하던데 제사 음식이라뇨? 얘가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아, 그거야. 내가 몸이 정 같지 않으니까 잠깐 쉬었던 거지. 몸 건강하고 젊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왜 제사를 안 지내? 황당했습니다. 분명 신혼여행 다녀와 인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새아가 하며 다정하게 굴더니만 시모의 목소린 강압적이기 짝이 없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남편에게 따지니까 남편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이러더군요. 미안해. 안 그래도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다시 제사 지낼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어. 그땐 설마 진짜 그러시겠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진짜로 마음을 먹으셨나 보네. 제사야 지낼 수 있지. 우리 친정도 내 동생 결혼하면서부터 며느리 괜히 부담된다고 우리 아빠가 명절 제사 없애시기 전까진 제사 지냈어서 어렵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고 없앤 제사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 황당해서 그래. 그건 날 부려먹으시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잖아. 에이, 또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어차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 일인데 그냥 원래 하는 일이었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면 안 돼? 나도 가서 열심히 도우면 되잖아. 남편의 대답도 성의 없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라 아직 시댁이 어려웠던 전 결국 시모의 말대로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게 됐어요. 시모는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할 뿐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더군요. 결혼 안 했던 시누인 명절 당일에 오겠다며 음식하러 내려오지도 않고 시부는 아예 방에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이 절 도우려고 하니 시모가 남편의 등을 퍽 치며 이러지 않겠어요? 예, 네가 언제부터 명절에 주방 출입을 했다고 이러니?
설마 세아가 너 힘들게 일하는 우리 아들 손에 평소에 물 묻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너 얼른 들어가. 네 아빠 옆에서 쉬어. 어머님, 저도 평소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맞벌이에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너랑 월에 못 벌어도 5, 600에 잘 벌 땐 1,000만 원 거뜬히 버는 우리 아들이랑 같니? 그리고 원래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부정 타는 거야. 황당해서 뭐라고 대꾸 좀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정말 안방에 들어가 코까지 골며 자버리더군요. 그리곤 그날 밤 목소리를 낮춰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냥 당신이 우리 부모님 비위, 부모님 댁에 있을 때만 좀 맞춰주면 안 될까? 이제 나이들 일밖에 없는 어른들 속 뒤집어지게 해서 뭐해. 대신 내가 집에 가서 당신한테 더 잘할게. 더 황당했던 건 다음날 제사 후 식사를 하던 신우이의 말이었어요. 이 동태전은 좀 많이 익었네. 나물은 좀 설 익은 것 같고. 새언니, 나 입맛 까다로운 사람인데 새언니 앞으로 분발 좀 하셔야겠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일찍 와서 음식 한번 돕지도 않으셨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해주긴커녕 어떻게 음식 품평을 하세요? 에이, 발끈하시긴.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건데요. 언니도 이런 거 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아, 진짜 승질이 불끈불끈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을 호되게 치르고 친정에 가니 괜히 아빠를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사유 왔는가 하고 웃으시는 아빠가 속상해하실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첫 명절이라 시댁이 어렵고 불편해 그땐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시댁 행사 때문에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부모는 자신들의 아들만 챙기며 저는 하찮게 대하려고 하더군요. 괴롭히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누인 옆에서 우리 새언니 고생해서 어떻게 역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말만 해댔죠.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 내가 등신 천치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어 저는 모든 일에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 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안 오니? 너 제사 음식 안 할 거야? 걱정 마세요. 이따 저녁에 가도 충분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저는 두 번째 명절부턴 일찍 오라는 시모의 전화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곤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죠. 시켰어. 이따 점심쯤에 도착할 테니까 그거 들고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면 돼. 뭐? 우리 엄마 분명 뒤집어지실 텐데. 조용히 해. 지금까진 당신이 당신 부모님 집 다녀오면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고 참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쭉 이렇게 못 살아. 나도 당신 가족들한테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날 무슨 몸종 취급하는 당신 가족들 태도밖에 없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난 모르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날 시댁에 가니 시부모는 제가 가져간 음식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제사 음식은 정성인 거 몰라? 가족도 아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것들 보면서 조상님이 얼마나 치가 떨려 하시겠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전 이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원래 생판 남인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정성을 이 집 핏줄도 아닌 저만 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 싫으시면 이거 전부 도로 가지고 갈 테니까 어머님이 지금부터 직접 밤새 음식하세요. 남자들 주방에 들어오는 거 부정 탄다고 하셨으니까 서울에서 푹 쉬고 있을 아가씨 얼른 불러서 같이 하시든가요. 어떻게 저 갈까요? 제 말에 시부는 뒤에서 푹 한숨을 쉬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전 눈치 없는 척 방에 들어가 아침까지 푹 쉬었고 그래도 쭉 보고 살 사이니 제사상 차리는 것 정도만 도왔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얌전히 아침밥만 먹곤 거의 오자마자 곧장 서울로 다시 가버리더군요. 난 제사상 차렸으니까 설거진 당신이 해. 난 안 할 거니까.
아이고, 됐다. 무슨 남자 손에 물을 묻히니? 내가 한다, 내가 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이만 친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그날 전 설거지도 시모에게 맡겨버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며 볼멘 소리로 이러더군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평생 고생하면서 나 키워준 부모님인데 고작 1년에 몇 번만 좀 저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우리 친정 가면 아빠가 음식할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아빠가 가만히 있으랜다고 진짜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아빠도 나랑 동생 평생 고생하면서 애지중지 키워주셨어. 나도 앞으로 계속 당신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되바라지게 굴 생각 없어. 그런데 처음 한번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야 앞으로도 날 적어도 무시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세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뒤 전 두 분 생신이나 행사엔 무조건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린 다하려고 노력한 거죠. 게다가 더 황당했던 건 바로 다음 명절부터 다시 제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성 없는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그렇게 저 한 사람의 파업 때문에 명절 제사는 부활한 지 1년 만에 다시 사라져버린 거죠. 그 뒤 시부모는 저를 종종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는데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도 아니니 꾹 참고 기본적인 며느리 둘인 그래도 하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그런 시댁의 만행을 참았던 건 제게 잘하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일로 다툴 때를 제외하면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댁에서의 남편은 얄미웠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집안일도 많이 하려던 사람이라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결혼하고 맞이한 세 번째 명절이 몇 달 지나지 않아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쯤부터 남편이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왜 자꾸 양말하고 속옷을 뒤집어서 아무데나 벗어나? 그리고 오늘은 주말인데 어떻게 설거지 한번 할 생각을 안 해?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임신까지 해서 몸도 자꾸 피곤하다고. 나도 주말엔 쉬고 싶어. 당신 바쁘다고 웬만한 집안일은 평일엔 내가 다 도맡아 했었잖아. 그래도 주말엔 열심히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고작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변하면 어떡해? 남편은 처음 자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옷을 아무 때나 벗어놓는 건 기본에 집안일엔 손도 안 대려고 하더군요. 주말에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라고 하면 피곤하다며 아예 두 귀를 꽉 막아버렸죠. 그러다 제가 크게 화를 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보다 돈을 몇 배 버는데 당신이 집안일 정도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젠 애도 생겼는데 나도 마음 놓고 집에서 편하게 좀 살자.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좀 썼던 거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편은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당당하게도 하더군요. 아이가 생기니 제가 어쩔 거냐 싶어 편하게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도 생긴 마당에 집안일을 더 하네 안 하네 하는 이유로 이혼하는 건 아니다 싶어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쉬운 세상이라고 해도 이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애만 생각하며 그때부턴 서서히 남편과 의리로만 살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아빠와의 사이마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남편이 친정 아빠에게 그래도 싹싹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아빠도 조금 편해졌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아빠에게 보인 편한 모습이라는 게 아빠 제 눈엔 엉망이었던 거죠. 우선 남편은 아빠 식사할 때마다 휴대폰 기사만 주구장창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밥 먹을 땐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 앞에서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아빠는 남의 귀한 집 자식에게 차마 싫은 소린 하지 못하고 불편한 표정만 지으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눈치도 없이 큰 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 이 감독 머저리 자식 또 졌네. 아, 이럴 거면 왜 비싼 연봉 받고 감독을 해? 내가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남편은 자신이 응원하던 프로야구팀이 졌다는 기사를 보곤 아빠 앞에서 욕짓거리를 해댄 겁니다. 그전에도 남편의 식사 태도를 불만스럽게 여겼던 아빤
인내심이 터지며 화를 내셨어요. 이서방, 어른하고 밥 먹을 때 계속 휴대폰 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 그것까진 그래도 참았네만 어떻게 밥상머리 앞에서 그것도 장인이 보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아,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휴대폰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불편해. 여보,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사과드려. 아빤 입을 삐죽 내밀던 남편을 기가 차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또 한 번은 아빠 거실 창문 밖을 내다보다 기절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재수없게 왜 자꾸 짖어 이 짐승놈아. 친정 마당엔 아빠가 키우시던 누렁이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 때문에 잠시 통화를 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보고 계속 짖던 누렁이에게 심술이 났던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누렁이에게 인상을 쓰며 다가가더니 발로 누렁이를 퍽 차버리더라고요. 아빠 전 경악을 하며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누렁이에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아빠는 완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을 꾸짖으셨죠. 자네 지금 말 못하는 개한테 무슨 짓인가? 자네 예전에 멀쩡해 보이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도 아닌데 뭐 어때서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짜증나서 그랬죠. 뭐라고?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너무 실망스럽구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었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과 아빠의 사이는 자꾸 틀어져만 갔던 겁니다. 저 또한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배는 남사만하게 불러있던 터라 저는 선뜻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후 저는 아들을 출산하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도움은커녕 이제 집에서 쉬니 시간이 많지 않냐며 여전히 집안일엔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어떨 땐 제가 저런 인간과 대체 왜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꾸준히 오르던 만큼 남편은 영업과 고객과의 통화 등등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에도 잘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에 정말 피곤하긴 하겠구나 싶어 제가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다 저희 아들이 생후 5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제 인내심과 정이 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정 같지 않은 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볼까 싶다. 무슨 큰일이야 있겠냐만 혹시 병이 있으면 키우기 전에 치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럼 아빠, 제가 병원 예약해 놓을 테니까 서울로 오세요. 저는 슬슬 나이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던 아빠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건강검진을 예약해 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 이번에 건강검진하러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 겸사겸사 며칠만 우리 집에 좀 있게 해드려도 될까? 당신 시간을 안 뺏을게. 한 2박 3일 정도만 아빠 모시고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성윤이가 너무 어려서 올해는 못 돌아다니겠지만 말이야. 뭐? 우리 집이 무슨 숙박업소야? 집도 좁아 죽겠는데 무슨 장인어른을 며칠이나 재워드려? 절대 안 돼. 나도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장인어른이 와 계시면 내가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어? 방이 3개나 되는데 좁긴 뭐가 좁아. 그리고 명절이면 꼬박꼬박 당신 부모님 집에선 하루씩 자고 오잖아. 친정에서 매번 시간 없다고 한 끼만 먹고 올라오는데 고작 그 며칠을 못 참아줘? 나도 우리 부모님 자식이야. 아, 그럼 자식 노릇해. 근데 나한테 피해 주지 말라 이거야. 장인어른하고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불편하게 만들지 좀 마. 당신은 맨날 집에서 놀면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난 휴식이 간절한 직장인이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 부모라고 시부모 생신이면 꼬박꼬박 외식 장소 물세게 선물에 명절에도 돌인하려 했건만 자긴 평소 친정일엔 시큰둥했으면서 저희 아빠를 고작 며칠 동안 재우지도 못하게 하다뇨.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며칠 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미리 올라오시기로 한 건강검진 전날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곤 싸둔 짐을 들고 집을 나와버렸죠. 뭐야, 당신 어디가? 나 우리 아빠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며칠 동안 놀러도 갔다 올 거야.
당신 내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보는 거 놀고 먹는 거라고 말했지? 어디 한번 직접 해봐. 뭐? 아이, 그럼 나 출근 어쩌라고? 휴가 쓰든가 알아서 해. 내 알바야? 분유 타는 법, 애 목욕시키는 법. 애 아빠라는 당신이 하나도 모르는 것들 전부 적어두고 가니까 그 뒤는 알아서 해. 저는 그 길로 차를 끌고 아빠를 모시러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죠. 아빠는 호텔로 향하는 제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이서방이나 집에 오지 말라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휴가 쓰고 애 봐줄 테니까 아빠랑 둘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솔직히 아빠가 몸이 안 좋다는 말씀만 안 하셨어도 그렇게 남편을 두둔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새 흰머리도 너무 많아지고 노인이 되어가던 아빠를 보니 자식으로서 속상함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아 차마 솔직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건강검진이 끝난 아빠를 모시고 서울 근교 펜션을 잡아 2박 3일간 놀러 갔는데 그동안 남편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애가 분유 줘도 기저귀 갈아줘도 자꾸 울기만 해. 제발 돌아와. 당신 애 걱정도 안 돼? 여보, 나 잠도 못 자고 정말 미칠 것 같아. 안고 있어도 울긴 하는데 안고 있지 않으면 집안이 떠나가라 악을 쓰면서 아예 울음을 멈추질 않아. 그래서 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나 좀 살려줘. 차라리 일을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겠어. 왜?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건 놀고 먹는 거라며? 그래서 그동안 집안일에 손도 까딱 안 하고 유세 부렸잖아, 당신. 내가 잘못했어. 여보, 장인어른 그냥 집으로 모시고 와.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 어? 됐거든? 우리 아빠가 당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야? 웃기고 있어, 진짜. 아빠랑 시간 보내는데 방해되니까 그 전화 좀 그만해. 당신도 명색이 부모인데 고작이 며칠을 애를 혼자 못 봐? 애는 뭐 나 혼자 만들었냐? 어디 고생 좀 더 해봐. 남편은 나중엔 제발 돌아와 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가서 전화를 받긴 했지만 자꾸 전화를 받으려 자리를 벗어나는 저를 보고 아빠도 뭔가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날 아빠를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서울로 돌아가려는 저를 보고 아빠는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고 좋은 사람하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구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결혼 아니겠니? 당신의 못나고 미운 전까지도 모두 안고 사랑하겠어요. 하는 숭고한 약속 말이다. 아닐 때 미련 없이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 과정엔 몇십 번씩 반복되는 신중한 고민이 항상 따라야 한다.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 아빠는 우리 딸이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는다. 남편을 못마땅해 하긴 하셨지만 저와 남편의 속사정까지 모르던 아빤 딸인 제가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진 않을까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랑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아빠의 말에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아빠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게 아직 어린 우리 애를 위해서도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이 맞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 꼴은 아주 가관이더군요. 여보, 왔구나. 집은 옷이며 씻기며 이곳저곳 죄다 널려있던 난장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는 채 울먹이며 절 반기던 남편의 다크서클은 아예 턱 밑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제게 아이를 안겨주더군요. 저는 그 며칠 사이 초췌할 대로 초췌해진 남편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때? 이래도 육아랑 집안일이 놀고 먹는 거야? 아,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잘 알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애랑 나만 두고 어디 나간다 소리만 하지 마. 나 지금 당장 다시 애 두고 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엉망진창된 집안 청소 당장 해. 아이고, 내 팔자야. 알았어. 한다고 해. 노려보지 좀 마. 남편은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결국 그날 집안 청소를 싹 다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뭔가 정신교육이 된 것 같은 남편을 보며 그래, 아빠 말대로 한 번만 더 두고 봐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며칠만 애도 좀 돌보고 설거지도 하는 신용을 하더니 제 한 달도 안 돼 원래대로 돌아가더군요. 눈치를 슬슬 보며 집안일과 육아는커녕 다시 양말이며 속옷이며 아무데나 뒤집어 놓기 일쑤였죠. 게다가 어영부영 살다 보니 저만 보면 가자미 눈을 뜨던 시부모도 얄미운 시누이도 더 이상 보고 살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나만 보면 시짜짓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몸만 큰 자식처럼 구는 정 다 떨어진 남편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거지? 솔직히 복지도 좋고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 하나 정도는 나 혼자서도 잘 키우고 살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아빠 건강검진 결과도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지금은 나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결국 아빠의 건강검진 사건이 있던 지 6개월 만에 개선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거의 대화가 없이 살다 보니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더군요. 그렇게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던 때마침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줄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랜만에 서울 구경을 좀 하고 싶어 하시네. 우리 아들이 잘 살고 있나 살림살이도 좀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결혼 초에 집들이한 후론 우리 신혼집에 오신 적 없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 편하게 머물다 가시라고 말씀드렸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이곳저곳 구경 좀 시켜드려. 나도 봐서 한 이틀은 휴가 써볼 테니까. 어느 날 출근을 하려던 남편은 현관 앞에 서서 제게 시부모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말하더군요. 6개월 전 저희 친정아빤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했던 놈이 뻔뻔하게도 말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도끼 눈을 뜨고 말했어요. 당신의 양심이라는 게 없어? 절대 안 돼. 당신 말 맞다나 우리 집이 무슨 숙박업소야? 정 효도하고 싶으면 예전 나처럼 밖에서 따로 숙소를 잡아. 게다가 당신이 직접 서울 구경 시켜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라고? 나 참 양심 어제 집에 오다가 흘렸냐? 야박하게 왜 그래?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당신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잖아. 아,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좀 잘해줄 수 있지.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푹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뒤에 대고 절대 안 된다고 한 번 더 소리 질렀죠. 그 뒤로 저희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사과 한 번 안 했으면서 제가 시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남편의 태도가 뻔뻔하게 그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선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6시쯤 저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나 좀 일찍 퇴근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러 터미널 가고 있거든. 부모님 집에 도착하면 배고프실 테니까 당신 저녁 좀 미리 차려놔. 뭐?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에 오셨다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이미 당신 부모님하고 다 얘기된 뒤에 나한테 아침에 통보한 거였어? 아, 그럼 내가 내 집에 우리 부모님 부르는데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돼? 기왕 오셨으니까 계실 동안 좋게 좋게 웃으면서 대접해드려. 알았지? 나 운전 중이라 끊는다.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약이 올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 처음엔 그냥 집을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혼하려고 하면 한 번은 남편의 얼굴을 봐야 하니 그냥 오늘 단판을 짓자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이 약오름을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어 저는 만반의 준비 끝에 이를 갈고 기다렸습니다. 아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집안꼴이 이게 뭐니? 커튼 색깔도 칙칙하고. 에휴, 이래서 집엔 살림을 잘하는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과 도착한 시부모는 오자마자 집안 이곳저곳을 점검하듯 샅샅이 살피더군요. 시모는 안방 이불과 커튼 등을 들춰보며 제 살림에 흠을 잡느라 바빴죠. 어디 계속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저는 싱긋 웃으며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제게 은근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서울이 좀 복잡하긴 해도 큰 병원도 많고 살기도 좋아 보이더라. 에휴, 나도 이제 늙어서 슬슬 삭신이 쑤시는데
이제 며느리가 해주는 따순 밥 먹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구나. 어쩌다 한 번씩이야 외식하고 사 먹는다지만 설마 같이 살면서도 밥 한 번 자기 손으로 안 하고 시부모를 멸시하겠어? 그것도 애들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이라 내가 말이야. 그치 어머마? 시부와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서울 여행은 핑계고 은근슬쩍 합가를 권하러 왔던 겁니다. 제가 크게 한번 뒤집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는 며느리 부려먹길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염치도 없지 남편 또한 시부모와 제 사이를 뻔히 알면서도 제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길 바랬던 거죠.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짜증을 꾹꾹 누르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곧 실행될 엄마의 복수를 응원해주는 건지 아이는 작은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제야 텅 빈 식탁 위를 보며 따지듯이 묻더군요. 뭐야, 당신 부모님 식사 안 차려놨어? 아, 왜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 배고프시다니까. 안 차리긴 아주 진수성찬 차려놨지.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진짜 맛있는 전골 끓여놨으니까 얼른 오세요. 집안 구경은 나중에 더 하시고요. 저는 숟가락도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식탁으로 시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냄비 받침을 식탁 가운데 올려두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던 냄비 하나를 헛뜨 하는 소리까지 내며 가져와 그곳에 올려놨죠. 시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전골? 그럼 다른 반찬은? 제가 얼마나 맛있는 걸 준비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반찬은 그 뒤에 꺼내면 되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혼신의 역작이니까 얼른 어머님이 직접 냄비 뚜껑 좀 열어보세요. 아유, 그래? 우리 되바라지 며느리가 이제야 며느리의 본분을 다 아는구나. 어디 뭘 준비했나 한번 볼까? 그런데 왜 별로 안 뜨거워 보이지? 시모는 아무 의심 없이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하지만 냄비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그곳에 담겨 있던 건 오직 제가 준비해 놓은 회심의 일격 하나였습니다. 무슨 종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니? 아,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장난은요. 전 누구보다 진심으로 준비한 건데요. 뭔지 궁금하시면 얼른 들여다보세요. 얘 봐라. 아, 대체 뭔데? 이혼장? 그건 바로 제가 미리 준비해놨던 이혼 서류였어요. 시모의 세댄 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부 또한 얼른 달려와 이혼장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읽어보더군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불만 있으면 그냥 둘이 있을 때 말로 하면 될걸. 부모님 다 계신데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오늘 저녁에 둘만 있을 때 말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분명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멋대로 당신 부모 데리고 집에 쳐들어온 건 바로 당신이잖아. 어머님, 그거 아세요? 저번에 제가 저희 아빠 며칠만 집에 좀 머물게 해드리면 안 되냐니까 자기 불편하게 하지 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전 저희 아빠 집으로 못 모셨고요. 근데 제가 그 마당에 어머님 아버님 서울 구경을 해드리고 싶겠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그거 듣고 기가 찼어. 사위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 장니 남사스럽게 자기 딸 집에서 신세 진다니? 이게 다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나랑 네 시애비랑 이제부터 합가해서 살겠다는 말 하려고 오늘 여기 온 거다. 그런데 뭐? 건방지게 이혼? 아빠가 딸 집에 오는 게 남사스럽다고요? 사위를 어려워해야 한다고요? 학교 선생인 전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몰상식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합가는 무슨, 마침 이혼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자리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시모는 뭐 저런 계집애가 있냐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옆에서 시근덕대고 있었고 남편은 기세등등한 저를 보며 다시 소리쳤죠. 하, 그래, 해 이혼. 나도 당신처럼 돈도 별로 못 벌고 우리 부모님 공경도 제대로 못하는 싸가지 없는 여자 더는 필요 없어. 내가 이혼하자고 가면 뭐 벌벌 떨기라도 할까봐? 하나도 안 아쉽네. 그래, 우리 아들 말 한번 잘한다. 난 쟤 처음부터 별로였어. 잘 벌 땐 월천도 우습게 버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되바라진 애랑 계속 사니. 애도 쟤 줘버려라. 뭐해야 더 잘난 여자 만나서 또 나오면 그만 아니냐.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스럽기 짝이 없네요.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네, 전 이 집안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렸으니까 어디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내가 뭐 당신 돈 때문에 만난 줄 알아? 난 당신 인성이 적어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성이 시궁창에 처박힌 인간이었네. 내 눈이 동태 눈깔이었어. 돈만 잘 번다고 네 인생이 행복할 줄 아니? 아니? 옆에 있는 가족 하나 귀한 줄 모르는 너 같은 인간은 나중에 어딜 가나 찬밥 취급 받게 돼 있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너 같은 인간 몸에서 나는 악취는 반드시 언제든 풍기게 돼 있다고. 당신 입으로 이혼에 동의한 거야? 알았어?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전 냄비에 담긴 게 이혼장이 아니라 펄펄 끓여서 당신 몸에서 나온 육수일 줄 알아. 당신 부모 데리고 서울 구경을 하든 말든 이제 남남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난 갈 거야. 거기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나중에 법원에서 봐. 혹시 저 뻔뻔한 놈이 붙잡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얼른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과 시모에게 일침을 가하며 미리 싸둔 짐과 함께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 뒤론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 차를 끌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 그랬구나. 어려운 결정하느라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이리 와 우리 딸, 아빠가 안아주마. 미리 전화를 드린 후 친정에 도착한 전 아빠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덤덤히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이혼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해와서인지 눈물이 나긴커녕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아빤 괜찮냐는 말 같은 건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결정을 존중하며 저를 안아주실 뿐이었죠. 이후에 이혼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애 키울 자신은 절대 없다며 선뜻이다 못해 흔쾌히 양육권을 넘겨주더라고요. 원래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던 인간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다달이 양육비도 받기로 하고 살던 집도 어차피 반반 부담해서 샀던 거라 재산 분할도 불만 없이 받았습니다. 흥! 어디 내 벌이 없이도 당신이 아나쉽게 사나 보자고. 당신은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 불쌍한 사고방식 가지고 나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한번 볼 거야. 그놈은 마지막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제게 저런 말을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아도 역시 중요한 건 인성이다 싶었어요. 더 늦기 전에 결혼한 지 약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 싶더라고요. 한동안 아빠 집에 머물던 전 서울에 집을 구해 다시 아이와 둘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점점 더 연로해지던 아빠가 걱정돼 말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와서 저랑 같이 사세요. 여기서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안 외로워.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많고 무엇보다 여기엔 네 엄마 흔적이 가득하잖니. 난 죽을 때까지 네 엄마와 행복하게 살던 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구나. 그래서 네 동생이 합가하자고 그렇게 부탁할 때도 거절했던 거야. 결국 결혼에 실패했던 전 아직까지 그렇게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던 아빠를 보며 약간의 부러움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로 오래도록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며 뭐하나 싶어 그저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죠. 얼마 뒤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어린 아이를 떼어놓는 게 가슴 아팠지만 다행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척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많이 안심시켜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적응이 되니 오히려 스트레스 주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없이 아이만 보고 사는 생활이 더욱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제게 아이 안부 한 번 묻지도 않고
양육비만 보내더군요. 오히려 아이에게 어줍지 않은 아빠의 정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은 일이다 싶어 전혀 불만은 없었죠. 형님, 이번 명절엔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요? 저 너무 기대돼요. 명절 기다리는 며느린 아마 저뿐일걸요? 다행히 저와 달리 제 동생과 올케는 조카들과 함께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사도 없앤 마당에 집에만 있어 뭐하냐며 착한 올케는 우리에게 먼저 명절마다 여행을 다니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더군요. 어차피 자신은 친정 근처에 살아서 평소에 자주 가는 데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갈 형제들도 넷이나 되니 명절엔 우리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면서요. 덕분에 남동생 부부와 전 아빠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명절마다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런 속 깊은 올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전 남편은 꼬박꼬박 보내던 양육비를 갑자기 보내지 않더군요. 처음엔 알아서 보내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놈 목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 지속되자 이놈 봐라 하는 마음이 들어 저는 전화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전화를 받자마자 그놈은 대뜸 울먹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그놈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싶었어요. 여보,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했었는데 우리 통했다. 나 당신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 당신 울어? 내 목소리 왜 반가워해? 나 당신한테 왜 양육비 안 보내냐고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애 낳았으면 이혼했어도 그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일부러 안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여보, 나 사실 망했어. 나 지금 고시원 살아. 솔직히 난 내가 평생 승승장구하면서 살 줄 알았거든. 근데 당신하고 이혼하면서 복이라도 달아난 건지 자꾸만 실적이 떨어지더라고. 증권사라는 데가 실적 압박이 심하잖아. 벌이만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압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 이러다 잘리겠다 싶어서 나 좀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내 동생하고 부모님한테 권유했거든. 실적 좀 쌓으려고 말이야. 게다가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서 내 돈도 투자했어. 근데 그게 엄청난 손실이 나면서 내가 대출받은 돈에 부모님 노후자금, 동생이 그동안 모아놓은 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됐어. 결국 가족들한테 역적되고 빚까지 남았는데 설상가상 결국 실적 부진으로 회사에서 나한테 권고사직을 권하더라. 전 남편은 그렇게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최대한 불려 가족들의 돈이라도 어떻게든 회복시켜보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손을 댄 게 한심하게도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예전 벌은 못 버리고 또 위험 부담이 큰 종목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반전 없이 처참했다고 해요. 결국 그 퇴직금마저 다 날리고 살던 집 팔아서 우선 급한 돈 갚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은 부모님하고 동생한테 반씩 나눠줬어. 나 동생한테 뺨까지 맞았다? 그래도 부모님은 날 감싸주실 줄 알았는데 엄만 손실난 나머지 노후자금 못 가져올 거면 절연이라고 그러시더라. 난 집까지 팔아서 어떻게든 메꿔주려고 했는데 게다가 나이도 있고 이 바닥 정보도 빨라서 다른 증권사인 취업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나 요즘 치킨집 배달 일 하고 있어. 고시원비도 내고 빚도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양육비를 못 냈던 거야. 여보, 나 이렇게 망하고 가족들한테도 손절당하니까 이제야 어떻게든 내 잘못 눈 감아주고 참아주면서 살려던 당신이 고마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어. 여보, 나 당신이 해주던 집밥이 너무 그립다. 우리 성윤이도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한데 이미 당신 외양간에 있던 손은 떠난 지 오래야. 난 당신한테 수도 없는 기회를 줬고 그런 나랑 우리 아들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놓쳐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난 당신한테 정말 할 만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지나간 과거인 나나 우리 아들한테 미련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나 생각해. 애들 보고 싶으면 그건 당신 권리니까 뭐 내가 막을 순 없겠지.
하지만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애를 찾지 않던 당신이 과연 진짜 아빠 행세할 권리가 있는 건지 진심으로 고민해보길 바래. 나한테 은근슬쩍 미련 보이면 나 당장 양육비 달라고 소송 걸 거거든?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일 만들지 말고 당신 인생부터 잘 회복해보려고 애써봐. 끊을게.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쫄딱 망한 전 남편이 좀 불쌍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린 남남인데다 가차없이 애를 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던 전 남편에게 아이 아빠로서의 의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 입을 덮고 산 부부로서의 손톱만큼 남은 예정이 있으니 전 남편이 승승장구하길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계속 망한 삶을 살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벌이로 아들과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 남편에게 당장 굳이 양육비를 보채진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콩가루가 된 그쪽 집안일엔 아예 신경 끄고 전 앞으로 우리 아들과 저희 아빠만 챙기며 아주 잘 먹고 잘 살 생각입니다. 전 남편을 보면 눈앞의 편함과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 챙기는 우매한 사람의 말로는 결코 좋을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귀찮은가 이기심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저와 저희 아빠에게 남편이나 사이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라도 지켰다면 지금의 그런 비참한 꼴까진 당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경제적,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한들 저는 아내로서 아들과 함께 그런 남편 곁을 지켰을 테니까요. 제 전 남편처럼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지금이라도 제발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가정의 달이 끝나가는 요즘 제 사연이 많은 분들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